연이 시작하지. 저게 요새 소리를 내더라고. 자기가 녹음한다고. 녹음 설정을 하나 다시 체크해놨어. 해보셔요. 안 뜨다가 오늘은 뜨네. 저는 저번 시간에 조지아 오키프를 복습을 했어요. 특별히 뭘 했다기보다는 그냥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1887년에 태어나서 1986년 제가 대학에 들어가는 해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오, 그렇구나. 그리고 이분은 주로 두개골뼈, 동물뼈, 홍합, 꽃, 산, 뉴욕, 뉴멕시코 이런 것들을 소재로 그렸어요. 그다음에 빠뜨릴 수 없는 게 스티글리치. 이제 이 시대상으로 봤을 때 이때 여자가 미술을 하면 그냥 학교에서 학생 가르치는 게 제일 그 무난한 우리나라에서 그거 있잖아. 교사가 최고야. 교사가 최고야 돼. 그런 시대였는데 스티글리츠를 만나서 이제 스티글리츠가 후원을 해주기 시작하면서 결국에는 그 미국 현대 미술의 그 대표적인 여성 화가가 됐죠. 그리고 그 이런 걸 그리다가 그 스티글리츠 죽기 전에도 이제 뉴멕시코를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사막을. 그래서 그 사막에서 굴러다니는 뼈, 뭐 사막의 꽃 이런 거 그리다가 스티글리츠가 죽은 후에 본격적으로 뉴멕시코 산타페 정착을 해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사람의 제일 많이 그린 그림이 꽃인데 꽃을 보시면 저거는 아니야. 저거는 아닌데 다른 꽃들 보면은 이제 여성을 상징하는 그런 게 많아서 사람들이 아 이제 뭐 페미니스트다 뭐다 얘기를 했는데 정작 공식적으로는 그걸 부정했다고 그래요. 조지아 오키프는. 그래서 왜 꽃을 그리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현대인은 꽃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니까 나는 이걸 확대를 해서 자세히 관찰하게 보게끔 하고 싶었다라고 하고 그 여성성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다고 해요. 그다음에 제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딱딱 집어서 4개를 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돌리시는데 네. 그 그림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구글에서 그냥 쭉 보다가 그냥 아니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공유가 됐어? 언니 안 나와요? 공유 안 되는 거? 어디에서 봐야 돼? 화면 공유 중입니다 하면. 미순이는 보여? 예. 은경이는? 언니 오른쪽 상단에 누르면 보기 있죠? 보기. 보기에서 병렬 갤러리를 누르세요. 신동했어? 병렬 갤러리 갤러리 보기 누르면 왼쪽에 공유하면서 떠죠? 이 회의에서는 호시트만 공유할 수. 난 그림이 안 보이네. 전화기랑 또 핸드폰으로 그리면. 그러니까 화면을 가로로 할 수는 없어요. 가로로 했어요 제가. 가로예요? 예. 이게 지금 보기 버전, 보기 모드에서 선택하는 것 같은데. 예, 보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작품 세계가 아주 그 주요 테마가 되는 게 있지만 그것만 하는 게 아니야. 조지아 오키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그 도시 그림도 그리고 초창기의 풍경화도 그리고 이랬던 것처럼 그 중에 하나로 이런 그림을 충분히 그릴 법하지. 이게 저게 이제 한때는 스티글리츠가 암실로 썼던 그다음에 이게 이름이 깃발이야. 깃인가 깃발인가. 근데 저거는 저는 보면서 약간 르네 마그리트도 생각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아까 그 꽃은 자 일단 그림을 하나씩 설명을 해봐. 이거부터. 이것도 이제 흰 말꽃 뭐 하여튼 되게 자주 그렸던 그 꽃의 종류인데 저는 꽃 중에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깃발 있고 요 꽃이 지금 여러분들 2개를 보면은 암수 구분된 거 보여요? 네. 보여요. 이게 암놈이고 이게 순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같이 그린 거야 사실. 이 양반이 뭐 저기 섹슈얼한 것은 자기는 공식적으로 아니다 말했지만 섹슈얼한 걸 추구한 게 아니라 꽃을 극대화시켜서 그리면 저절로 섹슈얼한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왜냐면 그 생식기를 발라당 벌려서 애들을 다 불러들이는 게 꽃의 역할이잖아. 꽃이 왜 펴? 종족 보존하려고 향기와 막 이런 거 좀 유혹하려고 걔네도 유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생식기가 발라당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암컷과 수컷이 있잖아. 나는 그걸 제일 처음에 발견한 게 돈나물이었어. 나물 그럼. 그러니까 나물도 그래요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그래요야. 우리가 구분을 못했어. 나물 같은 거 눈에 안 띄잖아. 돈나물은 수컷은 길쭉하고 모양이 이게 초록색 모양이 이파리 같은 거 초록색 모양이 암컷은 둥그렇고 약간 두툼해. 돈나물은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의 가늘고. 근데 요렇게 이게 가장 잘 드러나는 게 호박꽃인 거 알지? 호박꽃은 진짜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보이잖아. 맞아. 내가 볼 때는 이게 조지 오키프가 이 그림을 동시에 굳이 꼭 이렇게 놓은 것은 그걸 절대로 의식하지 않고 그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요 그림 다음 아까 그 깃발. 요거는 이제 풍경화. 풍경화고 이게 거의 풍경화인데- 초창기일 것 같은데. 풍경화인데 뭐 그렇게 우리가 아는 풍경화는 아니죠. 초창기에 조지 오키프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실제로 추상표현주의 같은 것들이 같이 움직여지잖아. 그러니까 아마 거의 초창기 시절에 그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은 조지 오키프 같은 경우가 나중에 시력이 떨어지잖아. 시력이 떨어져 갖고 잘 못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색이 이렇게 뭉그러진다고. 그렇게 해서 그려진 후기작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요게 깃발. 이거는 거의 초기작이라는 느낌이 확 들어. 저는 4개 있어요. 하나 더. 다 했나? 아니, 요거는 요 소재로도 많이 그렸는데 저기 죽은 나무래요. 죽은 나무를 그렸는데 좋잖아. 잘 그렸어. 분위기 좋잖아.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저는 이게 눈에 띄는 거 4개 골라봤고 그래서 제 생각은 이게 보다 보니까 딱히 여성화가다라는 저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왜 골랐나 또 생각해봤더니 이게 다 있더라. 다양성이 있더라고. 정물화 같기도 하고 추상화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남성성 여성성이 항상 공존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되게 아름답고 그렇긴 하지만 남성적인 그런 파워가 분명히 굉장히 있어. 세지. 분명히 있어. 분명히 있지만 여성적인 걸 또 무시한 것도 아니야. 그거를 어느 면에서 나는 이용을 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 그런 것도 있고 이 사람이 십몇 년을 스티글리츠와 살 때는 뉴욕에 살다가 이제 말년엔 사막을 갔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 소뼈에 꽃 들어간 거 저는 이제 생명과 죽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재밌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있었던 데가 끝까지 있었던 데가 뉴 멕시코 산타페인데 거기 이 조지 오키프 기념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유적들을 다 거기다 전시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꼭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사를 하면서 들더라고요. 지금 지연이가 조지 오키프를 선택한 가장 포인트가 뭔 것 같아요? 지연이를 확장시켜서 자아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지연이가 지금 자기 자아상으로 뽑았구나 했을 때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서로를 알아야 되니까 그거 찾아 지금 제 입으로 다 말했어 사실은. 뻔하지 뭐. 가만있어 네가 말하지 말고 남들한테 말하게. 자기 안에 아니무스. 남성성. 남성성? 또 사실은 지연이의 가장 커다란 특성에 경계 지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떨림을 즐긴다는 거야. 좋아해. 지연이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 누구 왔어? 마스크를 갑자기 하고 왔어. 경계 지점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늘추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 거기에서 오는 그 떨림 자체를 지연이가 굉장히 흥미있어하고 그 속에서 에너지를 느껴. 거기서 그것에서 바로 그 지점. 지금 조지 오키프에서도 남들은 여성성이 어떻고 뭐 페미니스트고 어떻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상관없어 얘는 그게 그냥 바로 명확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정혜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계몽하지 마. 좋은 개몽, 말씀, 좋은 응. 말씀. 좋은 말씀, 계몽 이런 개념의 것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한 아주 그래서 내가 지연이한테 하는 얘기야. 너는 정말로 작업을 하면 참 좋겠다. 그게 무엇이든. 응? 그런 얘기가 꼭 자기 같은 걸 해갖고 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 시각으로 해석하는 거 이제 그 그림을 무엇을 보든 자기 관점으로 봐서 재해석해내는 거.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고, 그게 확장되면 삶에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자기 관점으로 보게 되는 거 알아차려지는 거잖아. 근데 지연이는 그게 이제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 뭐 우리가 이거 발표할 때마다 맨날 느끼는 거지만, 다들 그걸 잘 하고 있어. 자, 지연이한테 조지 오키프 선택한 지연이한테 질문이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워낙에 짧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받을 만한 게 있어요. 그렇게 복습을 했어, 복습. 그렇게 말을 해서 말을 끊지 말고. 자, 은경아, 지연이한테 조지 오키프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겠냐? 조지 오키프를 아니? 예. 응. 알고 있는 조지 오키프와 저기 지연이가 발표한 조지 오키프의 새로운 점이 있어? 아니 이렇게 깊은 생각 없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 이제 기습 질문을 했어? 응. 조지 오키프의 그 뭐지 작품이나 이런 것들에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지금 오늘 보여준 작품들이 되게 낯설다. 처음 봐서 그런가? 꽃 이 사진 작품. 전에는 뭐였어요? 이 사진 전에는? 풍경화, 깃발, 꽃. 이런 거 다 처음 봐요. 이것도 그렇고. 그 지연 쌤이 그린 것 같아. 그래? 조지 오키프가 그린 게 아니고. 아우, 나도 그렇게 그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 맨날 졸라맨만 그리고. 왜냐면 그 조지 오키프 꽃은 저게 되게 아니지. 지연 쌤이 그린 거 아닌 것 같은데 그 고른 거가 꼭 다 그냥 조지 오키프 그림이라기보다는 지연 쌤 그림 같아. 내가 그랬으면 이런 작품들이 낯설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스티글리츠가 찍은 조지 오키프의 사진들이 워낙에 강렬하게 있어서 그것들로 너무 각인이 돼 있다는 이제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조지 오키프의 작품 세계를 이제 보고 내가 느끼고 이제 이런 거는 많이 없었고, 스티글리츠가 찍은 조지 오키프의 그런 이미지들이 워낙 강렬하고 약간 아주 정말 막 이렇게 멋지고 독특하고 이래서 그 여자는 너무 멋진 여자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 있었는데, 정작 조지 오키프라는 그 여성의 작품 세계나 그 여자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좀 많이 들여다보지 못했다는 생각,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걸 작품을 보는데 계속 스티글리츠가 찍은 조지 오키프의 그 사진들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무 그림은 꽃이 아닌 것 뿐이지 그 꽃 그림하고 왜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나는 이 나무 그림은 그 미술이가 지금 꽃 그림하고 비슷하고 느끼는 것하고 같은 맥락에 굉장히 그 동물 형상들 그려놓은 거 있잖아. 두개골 그려놓고 뼈 그려놓은 것처럼 느껴져. 나무를 동물 뼈 그리는 것하고 똑같이 해석을 했구나. 저기 불 같은 건 꽃 같잖아요.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 진짜 요거 같은 경우는 꽃의 이미지라면 이거는 뼈의 이미지가 합쳐진 듯한 느낌? 근데 내가 지금 지연이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라운 건 그 많은 허구 많은 조지 오키프 그림 중에서 눈에 띄는 게 다 저런 거야. 정혜가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야. 지가 그렸을 법한 느낌. 낯설게 느껴지게끔만 조지 오키프가 참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들게끔 이렇게 선택이 돼 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 똑같은 화가인데 선택되는 그림이 보면 좀 다르죠. 그래서 내가 감상자도 창작자라고 하는 거야. 진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림도 전혀 다른데 같은 작품에서도 같은 작가의 것들도
풀어내는 게 이렇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제 에너지가 큰 사람들은 이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나오고, 에너지가 작은 사람들은 그게 거의 한 색깔에서 약간의 변주만 일어난다 그럴까? 그런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별로 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풀어져 나가는 것이 내가 봐도 답답할 정도로 한계가 있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내 느낌이야. 잘 모르겠어. 내가 판단하는 나야. 얼마나 큰 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크거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큰지는 어쨌든 나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글을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언제나 결론은 한쪽을 향해서, 나도 그렇게 쓰려고 쓰는 게 아니야. 처음 시작할 때는 꼭 그걸 쓰려고 한 게 아니야. 그런데 결론을 내서 마지막에 이렇게 딱 끝낼 때는 또 그 얘기였네. 이렇게 되는 걸로 흘러가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어쨌든 요즘에 내가 이제 뭐 글 쓰는 거 갖고 하나 낑낑대고 있는 그것이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 처음에는 나도 지루해서 그렇게 쓰는 게, 나도 지루해서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다시 그렇게 뒤집어져 갖고 옛날 내 스타일로 가서 써지더라. 이게 이제 이런 사람들과의 큰 차이, 에너지의 차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지금 이거 보면서 내가 발견한 거야. 지금 너의 그림 선택한 걸 보면서. 어쩌면 저는 깊게 모르기 때문에 다양하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공을 한 사람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이 그 꽃이라는 게 조지아 오키페의 대표작이니까 그걸 더 연구를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나는 기본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그냥 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인 작품이나 초기 작품이나 그냥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그런 요것 때문에 내가 초기 작품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 초기 작품들이라고 하는 게 그 스티글리츠하고 만나기 전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봤자 그렇게 스티글리츠하고 만나기 전인데 그게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야. 젊은 시절부터 같이 저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려놓은 학생 시절에 이렇게 그려놓았던 그림들을 친구가 갖다가 스티글리츠한테 보여주니까 전시를 하면서 얘가 그 짐 싸들고 들어오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당시의 그림들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싹이 보였던 거지, 싹이. 재밌었던 거는 이 스티글리츠와 만나고 결혼하기 전까지 스티글리츠는 유부남이었잖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 유부남하고 불륜을 저질러서 다시 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던 홍상수 커플이나 비슷한 케이스인 거야. 그럼. 그래서 이렇게 눈이 시각이 다르구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옛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예술가 이해하는데 당대에는 그렇게 욕을 한다. 막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욕 먹어도 싸. 욕은 먹고. 지금도 욕하는 사람 있지 않을까? 근데 포커스를 거기다만 맞춰가지고 그거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는 아니잖아.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자. 욕을 먹어야지. 누군가를 갖다가 아프게 했고, 그렇지. 한 가정을 파탄을 냈고, 그걸로 인해서, 무슨 권리로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욕을 먹어야지 돼. 그렇지만 그게 근본적인 죄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받아들인. 자, 조지아 오키프도 첫 번째 그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조지아 오키프는 스티글리츠하고 처음 결혼이잖아. 처음 결혼했는데 돈 많은 여자가 나타나잖아. 아까 그 암실 있잖아. 거기서 영화에서 보면 거기서 연애를 해. 다른 여자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 보고서 도망가 버린 저기 멕시코로 간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랬을 때 자기도 누군가를 아프게 했잖아. 첫 번째 부인을. 마찬가지로 자기도 그것 때문에 아팠잖아.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거야. 아팠어. 그 아픔을 하나의 한계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픔을 한계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스티글리츠와 자기가 나누는 그 어떤 솔메이트로서 갖고 있는 그 교감 자체, 스티글리츠의 재능 이런 것을 부정하지 않는단 말이야. 떠나는 것 뿐이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자기는 자기 작업을 하잖아. 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할 경우는 스티글리츠의 행위가 나쁜 짓이지만 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아닌데 만약에 애가 이걸로 인해서 견디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삶이 망가졌어. 그럼 스티글리츠는 이것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죄값을 치르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김민희하고 홍상수 커플을 갖고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서 특히 여자애들이 막 걔가 나오는 것은 쳐다보지조차 않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해. 미순이도 홍상수 영화는 뭐 댓글도 댓글은커녕 기사 클릭도 안 한다고. 클릭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 조회수 올릴까봐. 조회수 올리는 것 때문에 클릭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욕먹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말자는 거야. 욕은 먹어야지. 누군가를 했던 것은. 그렇지만 욕하는 건 욕하는 거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또 다른 어떤 에너지와 이거를 합치시켜서 그 사람이 만든 모든 건 다 나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게 함정에 빠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분별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욕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 욕 먹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죄와 사람을 구분하자는 얘기를 맨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저기 네가 나는 조지아우키프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공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초창기야 그림 그리면 마지막 그림 그리면 일단 내 눈에 꽂히는 게 좋아라는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들이 추구하는 것 중에서 전공자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 전공자는 전공하기 때문에 절대 안 보여지는 어떤 그 틀이 있어. 거기서 벗어나면 틀린다라는 것이 전공자라는 게 뭐냐? 그 무언가를 증명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 증명해내기 위해서 뭐를 해? 규정을 해갖고 틀을 만들잖아. 추상표현주의에 얘 집어넣고 초현실주의에 얘 집어넣고 이건 초현실주의인데 왜 추상표현주의라고 그래? 뭐 이러고 뭐 이러는 게 이제 그 여기서 말하는 전공자 미학자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싸움이란 말이야. 특히 철학 같은 거 얼마나 심하면 다 나눠갖고 평생을 붙잡고 있잖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지 돼 분명히. 근데 그들이 가는 길과 우리 같은 사람, 내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감상자로서 라는 표현은 아마추어라는 뜻이야. 응?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이런 것을 바라볼 때는 틀려도 상관이 없어. 내가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 언어, 나의 것을 찾아내서 그걸로 가면은 그게 나의 삶의 전공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업에서 자꾸 내가 이렇게 브레이크처럼 걸릴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한단 말이야. 누가 그렇게 말하던데 그 말을 무시하면 안 돼. 그것도 필요해. 그런데 그 말을 정답이라고 붙잡고 있을 이유는 없다고 우리는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꽂혔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데 내가 꽂힌 걸 좀 더 객관적으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전문가들은 왜 나랑 다르게 꽂혔지? 를 그 차이점을 찾아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하는 것은 요것을 자꾸 끌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것들에서 저다운 아까 정혜가 명확하게 표현해 준 거예요. 풍나게 표현한 거야. 그 말은 진짜 지연이가 그런 것 같아. 최고의 찬사야. 최고의 찬사야. 저거는 진짜 지영쌤이요. 저렇게 그리고 있는 좋겠다 야. 그러니까 저 졸라발만 맨날 그리고 몰라 열받는 그 또 욕먹을 얘기를 하겠네. 욕 아니 이거랑 좀 다른 얘기 아까 홍상수 얘기하던 게 이게 아직 머리에서 안 벗어나가지고 오케이. 얼마 전에 아까 왜 연기자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연기를 잘한다 그럴 땐 변신을 잘할 때 연기를 잘한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거는 네 말이 맞지. 근데 왜 뭐 그 연기자 중에 한 사람 이거는 있잖아요. 뭐 이런 남자 하나 있었잖아요. 여자가 뭐 옛날에 막 그 이정섭인가 뭔가 그 남자. 저기 종갓집 하던 그치. 남자. 그 사람이 나는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근데 걔는 원래 말투가 그래. 자기 자체도구만. 응? 그 사람 자체에 워낙 말투에 모든 게 그냥 그거더라고 연기가. 맞아. 근데 그걸 알고 나서는
그럼 저 사람은 연기를 잘하는 게 아니네. 어딜 가나 다 그딴 식으로밖에 못하네. 이제 몇 개의 작품을 보니까 다 그딴 식이야. 그때 연기를 잘한다고 내가 그다음에 연기를 잘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아까 이제 홍상수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예술적 능력이 어떻든 작품이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그 사람의 예술성과 그 인간성과는 결국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분리가 돼야지 이 사람은 지금 그 얘기했잖아. 분석이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나는 되게 많이 들더라고. 지금 내가 한 얘기가 그 얘기인데 전달이 안 됐구나. 딱 그 얘기한 거야. 지금 네가 문장으로 정리해 준 거. 참 내가 말을 잘 못하나 보다. 분리해야지 되는 거야. 분리. 작품성과 인간성. 그래서 인간성에서는 욕먹는 게 맞다고. 사람을 아프게 했는데 어떻게 욕을 안 먹어. 응? 그러니까 그만큼 욕을 먹어야지 돼. 그것과 작품성을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그럼 그 사람의 작품성이 그럼 다 좋다라고 말하냐? 아닐 수도 있지.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했던 그 남자 있잖아. 왜. 김기덕. 그 사람 조재현 이런 사람들도 난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도 결론을 보니까 천성적으로 자기의 그 갖고 있는 욕망이 그대로 드러나는 연기를 했을 뿐이야. 변신이나 뭐 이런 어떤 역에 의해서 자기가 이게 그 연기를 잘한 게 아니고. 김기덕은 감독이니까 자기의 그 욕망을 그냥 그대로 투사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거는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그 사람 김기덕이 했잖아요. 자기가 찍었고 자기가 한 거죠. 그것도 김기덕이지. 근데 그가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걔랑 조재현이랑 난 조재현도 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여갖고 난 되게 쇼크를 많이 먹었는데 걔가 하는 연기가 결국 걔는 그냥 생겨먹은 자체가 그대로인 그 자기 본성을 그대로 했을 뿐인 게 연기가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질문 하나. 본성을 그대로 표출하는 거 왜 연기를 잘하는 것이라고 인정을 못해? 아니. 그거는 내가 그렇게 이 역에 몰입이 돼서 그걸 연기를 내가 끌어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서 나온 그 연기인데 잘한 거라는 거야. 그냥 그 사람 자체. 이 화가들이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은 지금 그 얘기하니까 카라바조 얘기를 해보자. 카라바조 같은 경우가 결국은 지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살인을 저지르고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못되게 굴어서 지 얘기가 전부 쏟아져 나온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잘 그린 게 아니고 저 그냥 쏟아져 나온 건데 그게 뭐 잘 그린 거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야지 되나? 그림하고는 좀 다르죠. 연기하고는. 나는 그건 다르다고 왜냐면 생각하지. 그림은 이 쏟아져 나온 그 자체가 다 작품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연기는 그 사람이 맡은 역할에 따라 이게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연기자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맡은 역할이 자기 본성, 네 표현대로라면 자기 본성하고 비슷한 것이 역할로 주어졌어. 그게 쏟아져 나왔어. 그러니까 그게 나는 그 사람의 본성을 모를 때는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저렇게 저 사람의 저 역에 맞게 저렇게 잘해라고 되게 감동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본성 그대로 나온 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감동할 만한 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아까 그 뭐 이정섭인가 그랬잖아요. 이게 난 굉장히 막 이렇게 감동했다가 이제 그게 자기 자체 그거라는 걸 알고 연기가 아닌 그냥 자기라는 걸 알고는 감동이 이제 떨어졌다 그랬잖아. 근데 그림하고는 좀 자기 자체가 그대로 표현되는 연기자하고는 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럼 김기덕이 같은 경우 봄, 여름, 가을, 겨울하고 피에타를 만든 사람들 아주 극단적인 그림이잖아. 두 개가. 이거 또한 두 개 다 지본성이란 말이야? 피에타를 김기덕이 만들어? 피에타 김기덕이 만들었지. 나 그거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그냥 안 봤거든. 안 봤어. 처음 봤어. 섬은 더해. 김기덕은 난 너 보기가 힘들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후로 거의 본 게 없는 것 같아. 보는 순간 진짜 김기덕과 홍상수는 정말 다음 영화를 볼 수가 없었어. 둘 다. 자, 김기덕과 홍상수를 다음 영화로 볼 수 없었어 라고 정혜도 말했는데 난 김기덕은 무엇 때문에 볼 수 없었니? 김기덕은
그냥 자기 똥 싸는 것 같은 느낌? 응, 근데 응, 그 똥이 나랑 너무 더러워서 그러니까 너무 다른 거야. 응, 응. 너무 나의 성향이랑 달라 그 똥이. 나도 누구 못지않게 똥을 갈리는 스타일인데 못 보겠더라고. 남 똥은 못 보겠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응. 그냥 김기덕은 너무 그냥 김기덕 똥은 너무 싫어. 내가 시간을 들여서 도저히 응, 할 수가 없었고 응. 홍상수는 말이 너무 많아. 말이 많아서. 말만 해 영화가. 나는 돈 들이고 막 그치. 돈 많이 들인 영화를 보면서 응, 이렇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는 영화를 보는데 응, 응, 홍상수는 돈을 안 들이고 말만 해. 응, 입장료는 똑같은데. 근데 그 말도 그냥 또 지 똥 싸는 거야. 응. 그럼 너 그걸까 난 또 안 맞더라고. 그 진짜 오수정인가? 재밌다. 오수정 보고 응. 아유 야 그 이후로 안 보고 싶더라고. 응, 오수정 보고 응, 났더니. 응. 자, 그 말이 네가 지금 한 얘기 되게 재밌는데, 그 예술은 똥싸기다라는 그 명제를 누가 만들었냐면 윤명심 선생님이 만들었어. 정말 누가 봐도 똥을 싸고 있는 게 막 너무 이렇게 드러나 그 두 사람은. 그러니까 예술은 똥싸기다야. 음, 그리고 똥은 문화다야. 음, 자, 예술은 똥싸기다. 윤명심 어로. 똥은 문화다. 이건 책이 나온 거야. 음, 그거는 정경수 문화인류학자의 정경수 선생님 말이야. 그리고 그 똥이 뭐가 되는 거냐면 생명을 다시 살리는 거름이 되는 거야. 예전에는 인분이 진짜 거름이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이제 호박을 심어놨는데 호박이 전혀 안 자라. 그래서 옆에 그 아주머니가 2층 아주머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자란다고. 퇴비를 듬뿍 줘야지 된다고. 그러면서 예전에는 그 퇴비를 그러니까 인분 섞여서 준 거잖아. 인분하고 나무 뗀 거 섞여서 이제 그걸 궁덩이 펴서 거기다가 집어넣고 삭인 다음에 호박을 심어야 잘 자란대. 이게 얼마 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그래서 야 그렇게 해서 우리 호박도 심고 했는데 안 돼야 그러고 지은이하고 얘기를 했다. 그때 지은이가 요즘에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를 많이 본대. 그러면서 오줌을 받아서 그거를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섞어서 사겨갖고 거름으로 쓰라는 게 이제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뜨나 봐. 그래서 그거하고 커피 찌꺼기를 활용해서 선생님 한번 그 TV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뭐냐면 똥에 초점을 맞춰서 이게 한 바퀴 도는 거야. 예술은 똥 싸기가 맞아. 근데 그 똥이 발효되지 아직 그 썩기 전에 나는 그 냄새가 난 정말 웬만한 거 맡겠지만 저 냄새를 못 맡겠어. 지금 이 얘기거든. 정의 얘기는. 너무 나랑 안 맞아. 네, 그렇단 말이야. 자, 그 홍상수가 김기덕 얘기를 조금 더 해봐봐. 너는 어때? 저는 물론 싫은데 굉장히 뭐랄까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괜찮아. 나를 싫어하겠지만 안 싫어요. 왜 그런 걸 하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김기덕 그 영화를 보면은 난 그런 게 생각나. 애들이 그 개미 다리 뽑고 손 뽑고 저기 잠자리 날개 뺏고 막 이러잖아. 약간 그런 느낌을 나는 느껴.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본성 중에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분명히 있어. 없진 않아.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이제 예술의 옷을 입고 확 한 거고 일반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싫은가 봐. 나는 어렸을 때도 어떤 애가 잠자리 날개 뜯는데 지금도 살짝 트라우마야. 살아있는 걸 뜯는 거를 너무 눈앞에서 본 게 그게 그런 거가 못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그 영화가 싫은가 봐. 그게 에너지의 양이라고. 나는 김기덕 거를 못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참 잘 만들었잖아. 이때 잘 만들었다? 보기에 참 편안하고 수원해서 보고 나면 여기가 그냥 맑은 느낌이 든다. 뭐 크게 그렇다 그게 맑은 것만도 아닌데도 그 일단은 흘러가는 풍경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나머지는 나는 못 보겠는 게 나하고 똥이 안 맞아서 못 보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잔인함이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에너지가 졌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거야. 어떤 것을 봤을 때 나는 그 잔인하게 움직이죠. 뭐 그런 것이 막 생각만 이렇게 소름 쫙 끼쳐. 그러니까 못 보겠는 거야.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겠는 거야. 근데 나는 홍상수 건 보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잔인함을 지금 네가 말했던 그 잔인함은 내가 감당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인정은 싫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거든. 그럼, 굉장히 문학적인
막 극단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당연히 부분들, 나올 수 있는 것들이야. 그런 응. 걸 보기는 하는데 싫긴 하지. 근데 있는 건 알겠어. 그것을 꼭 봐야지 될 필요가 없고 감당이 안 되면 안 봐야지 되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그럼 왜 모두가 다 이렇게 웬만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웬만하면 다 싫다고 하는 그 김기덕이가 왜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았을까? 응?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왜 뉴스에 나올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식의 어떤 것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그걸 이렇게 딱 셔터 내리지 말고, 그러니까 딱 단정해 갖고 내가 안 하는 건 안 해야지 되는 거 맞아. 싫은데 어떻게 해? 억지로 왜 해?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좋다. 그걸 좋아한다기보다 조금 그 에너지가 센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때로는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누군가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잠자리 뛰면서 느꼈던 그 약간의 쾌감 같은 것도 느끼고. 순수 악이잖아. 응. 애들은 그거를 나쁜 순수하게 죄의식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고서 있었을 거 아니야. 그것이 표출되는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딱 치는 거는 그거는 조금 고정관념을 이렇게 굳히는 요인 태도 중에 하나라는 거야. 어떤 바라보는 태도가. 이게 싫은 내가 앤디 워홀 거 보고 옛날에 그릴 때 그 누구야 또 무슨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그 비슷한 이름 있잖아요. 왜 그 만화로 그린 사람. 리히텐슈타인. 네. 그 사람들 거보다 이게 다 진짜 옛날엔 똑같은 느낌으로 별로 아주 안 좋았는데 하고 자꾸 들여다보고 하니까 되게 좋다고 이제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변화가 있잖아. 근데 이 김기덕하고 홍상수 거는 뭐 내가 몇 개 보진 않았지만 보면은 진짜 이렇게 별로 기분 나쁘고 진짜 말 많고 싫다라는 그 정혜 씨 말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 너무 공감이 되는 거지. 공감돼. 근데 김기덕 거는 너무 안 진짜 들려. 그동안 진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내가 똥 싸고도 왜 가끔씩 뒤돌아보잖아요. 보고 싶지 않은 똥이 난 김기덕 똥인 것 같아. 그건 나도 그렇다고. 나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홍상수 거는 어쩌다 한 번 봐도 아주 기분이 나빠. 요즘은 많이 낮았더라. 아니 그러니까 두 다음 장면으로 봐지지가 않아서 못 보는 거지. 나는 약간 그의 예술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예술성이 떨어지는구나. 저게 이해가 안 되니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나는 예술가들에 대한 약간 이렇게 뭔가 딱 밑에 깔고 들어가는 거는 좀 있거든. 그래서 그 영화가 예술성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내가 잘 안 네 취향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대중점이라서.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지금 홍상수 아니면 오수정, 강원도의 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영화하고 뭐 이러는 거 하여간 뭐든지 다 그렇게 아주 그냥 끈적하고 저 밑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거잖아. 홍상수 거를 나도 많이는 못 보겠어. 너무 힘들고 기분이 나빠서 못 보겠어. 보고 나면은 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말은 너무 알겠는데 뭔 말 그래서 제가 유명한 건 인정. 난 그리고 그걸 모르겠어. 왜 저거를 사람들이 저게 예술성이 있다고 할까? 그건 나는 정말 인정해. 제가 무슨 예술가들 만났을 때 난 한마디도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예술가들이 있거든요. 못 알아듣겠어 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야 홍상수 영화는. 맞아. 저기 그래서 왜 예술성이 있다는 거지? 저기서 뭘 봐야 되는 거지? 할 때 그걸 캐치를 못 하겠어. 그 예술성을. 지금 이제 지연이가 그 부분을 얘기한 거야 사실은. 홍상수 것도. 홍상수는 색깔이 다르게 그러니까 순수 악이 아니죠. 홍상수는 그치, 오히려 악은 아닌데 내가 내 만약에 하루 종일을 찍으면 거의 홍상수 영화가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멋지게 말하고 싶은데 내가 누구하고 만나서 하는 얘기는 다 그런 얘기야. 그리고 뭐 쿨하게 헤어지고 싶은데 안 돼. 다 그렇게 찌질하게 나와. 그런 면으로 나는 그거는 이제 악이 아니라 보기 싫은데 있다고 인정하는 면이지. 그게 예술성이구나. 그럼 예술성이었어? 아니 제가 못 알아듣는 그게 예술성이라고. 그러니까 예술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갇혀 있는 것에 균열을 내주는 게 예술성인 거야. 그것이 아름다움으로써 경외심을 느끼게끔 해서 순고미를 느끼게 하는 것도 예술성이지만 불편한 것에
가끔 망치를 두드려서 금을 내는 것도 예술성이라고. 그 불편한 것에 망치질을 해서 그 금을 내는 것을 예술성으로 인정받은 게 언제부터냐면은 초현실주의 이때부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초현실주의 화가들이 그려놓은 우리가 그 마그리트 이쪽은 아주 점잖은 케이스고 그 전에 사람들 그림들 뭐 달리 그림 같은 경우가 뭐 대표적인 어떤 것이 들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윌리엄 클린 같은 경우 그거는 초현실주의가 아니라 추상표현주의로 들어가지만 푸니 막 이렇게 그림 그린 거 있잖아. 프랜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 윌리엄 클링은 추상표현주의 할 때 했어. 이런 사람들 그림을 보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 아 도대체 뭐야 뭐 이런 느낌 들고 기분 나빠 이런 느낌 드는데 그들이 예술성으로 인정받는 건 바로 그로테스크의 미를 건드린다는 얘기야. 그것도 이제 우리 안에 있구나. 그거지. 응. 그로테스크의 미도 미라는 얘기야. 아름다움에 대한 그 개념을 확장시켜 놓는 거야. 아름다움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켰을 때 썬데이 서울 거 아니야. 이게 그 고전으로 가느냐의 그 갈림길은 어디서 나는 거냐면 우리가 명작가 팝을 구분하는 것하고 비슷하게 어디서 나는 거냐면은 결국은 그래서 이 생명력이 되는 것을 건드려서 그거를 보게끔 하느냐 생명력을 죽이는 에너지로 마취제 역할을 하느냐 이 차이일 뿐이라는 거야. 이걸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힘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홍상수나 김기덕이는 어차피 그 사람들 걸 좋다라고 보는 사람은 드물어. 그래도 또 경숙이 신랑은 홍상수 걸 다 찾아서 본단 말이야. 마녀들이 있어. 자 그럼 경수가 그대의 남편이 홍상수 걸 찾아서 보는 이유가 뭐래? 그 누구도 말하기 불편한 인간의 허위의식을 폭발하고 건드려주는 게 너무 통쾌하대. 그거라고. 그 주제를 정확하게 본 거야. 인간의 허위의식을 건드려주는 게 통쾌한데 인간의 허위의식을 건드리는 게 나는 싫어와 통쾌함의 그 차이라고. 그냥 싫어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싫어. 내 똥하고 너무 달라서 나 그것까지 쳐다보기 싫어 라고 하는 거 오케이 인정. 그런데 싫을 때 그것을 그냥 그 자체를 거부하면서 싫은 것하고 그건 이런 건데 나는 그게 싫어 내 취향이 아니야 는 조금 다르잖아. 우리가 그 힘을 키우는 게 객관적 힘을 키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건 너무 뜬금없는데 그 미순쌤이 아까 말씀하셔서 조재현이요. 그런 어떤 자기 본능을 막 표출하는 연기 말고 무슨 의사 이런 역할도 좀 했었잖아요. 그런 냉철한 지식인 역할 같은 것도 연기를 잘하긴 했어요. 그래서 미순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뭔가 나는 되게 감동적으로 본 게 피아노에서 그 아빠 역할? 사랑한대. 그런 거 그 악역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나는 거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그 악역이나 그런 본인이 어떤 그 남을 힘들게 하고도 마음이 편한 그런 것이 그 사람의 본성을 바탕으로 한 연기에 있어서 연기를 잘한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제일 쇼크가 난 조재현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조재현이 여기 살아갖고 몇 번 봤는데. 그래요? 여기 살아? 요 근방에서는 그래서 음식점에서 자주 만났어. 만났다기보다는 봤지 음식점에서. 나는 제일 어렸을 때 조재현이 에쿠스 연극을 한 거를 나는 못 봤는데 그 역은 알잖아 우리가. 좀 이렇게 찰떡같이 맞아. 에쿠스 맞지. 나 조재현 에쿠스 봤어. 너무 어울리다고 그랬거든. 에쿠스가 우리 전체적으로 한 번 갔을 때는 그때 누가 했었지? 그러니까 에쿠스를 나는
세 번 봤나 봐.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내 젊은 시절에 봤을 때하고 이 최근에 축마토에서 봤는데 그때하고 야 정말 달라. 무대 장식부터 시작해서 내가 해석하는 것도 다르겠지만 야 이게 변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지연이 걸 가지고 예술론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숙이 거를 하겠습니다. 네. 지연이 거 뭐 나 그림만 보고 들은 게 별로 없는데 왔다 갔다. 없어요. 다시 한번 리피트 해줘. 리피트 하라고? 응. 제가 들은 거 없대잖아. 그 조지아 오키프는 우리가 알다시피 1887년에서 1986년까지 살았고요. 두개골뼈, 동물뼈, 홍합, 꽃, 산, 뉴멕시코의 산타페를 주로 소재를 많이 썼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과 가장 그 연관 검색어는 스티글리치. 스티글리치 평범한 그 당시에 그 미술을 했던 여자는 그냥 그 선생님 되는 게 최고의 그때였던 그 시대에 스티글리치를 만나서 그 사람의 후원으로 당대 최고의 미국 현대 화가가 됐죠. 그리고 스티글리치가 죽은 후에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뉴멕시코 산타페 사막으로 정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그 꽃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그 대중적인 시선은 그 여성의 형상화라는 시선의 지금까지도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그걸 부인했대요. 그래서 현대인은 꽃을 자세히 관찰하지 않으므로 나는 크게 확대하고 극대화시켜서 꽃을 보게 하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거는 다 들었어. 내가 그림을 그 선택한 그림에 대한 해석이 되게 궁금했네. 그림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하자면 이게 정물화스럽기도 하고 수상화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현실적과 비현실적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그다음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이렇게 적절히 들어가 있으며 도시와 사막을 동시에 살았으며 생명과 죽음을 같이 담아냈다라는 거에서 제가 자가 분석한 결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요게 바로 그야말로 심지연의 그림을 보는 눈이라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가 그림 발표하고 할 때마다 계속 이것이 확장돼서 보여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 이제 그 사람을 아는 거야. 그 사람 글을 쓸 때 뭐가 되느냐면 친구가 되는 거야. 친구라는 건 그렇게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차려서 그 프리즘으로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친하다라는 것은 그런 거다. 맨날 그 얘기 하잖아. 요거까지. 자. 경숙이. 자. 지난 달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공부의 내용이 현실주의, 현실을 넘어서 현실이 더 확장된 그런 비현실적인 세계를 뭐 사실적인 표현이든 은유든 그런 조금만 이따가 해봐. 아니 그냥 키우려고 소리 좀. 표현한 작가 중에 좀 커졌다. 제가 그러니까 경숙이가 조금 그 핸드폰 그 마이크를 가까이 두고 얘기를 해줘. 응? 그래야지 될 것 같아. 마이크가 어디 있지 여기? 세워놨는데 잘 들려요? 네. 이제 조금 나. 프리다 kahlo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아까 오키프가 멕시코로 갔듯이 오키프와 또 중요한 공통된 점이 조절하고 하자. 정신이 없어서 못하겠어. 다 됐어. 미안해. 오키프와 공통된 점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자기의 스승뻘이 되는 사람과 결혼했다는 것과 같은 그 원시성이 지역인 멕시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의 독립성을 끝까지 그 작품으로 녹여낸 그런 점에서 오키프하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지만
칼로는 신체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이어서도 그렇고 그 삶이 그렇게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자기의 그런 한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또 오키프하고는 다른 그 삶의 행적을 가는데 이 사람이 200여 점의 47세를 사는 동안에 200여 점의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에 한 150점이 그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한 50점 이상이 자기의 자화상을 그린 거였어요. 왜 칼로가 이렇게 자화상을 그리면서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과 그리고 내 주변의 지금 상황과 내가 넘어가야 될 것과 어떤 접점을 이룰 건가를 생각하면서 제가 자료를 찾다가 하나는 프리다 칼로의 그 일생을 만화로 그린 그래픽으로 그린 그 작품하고, 또 하나는 그 어린이를 위한 또 하나의 책이 있죠. 파란 집, 프리다 칼로의 파란 집이라는 청소년을 위한 환상 소설. 예, 이 책을 2개를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그 육체적인 한계를 넘어서 자기 인생을 진짜 오롯이 집중해서 살다간 한 여인의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칼로, 제가 지난 시간에 르누아르하고 고갱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정혜가 저한테 그랬어요. 고갱하고 르누아르가 언니 옆집 사는 사람인 것 같다고. 네. 저도 프리다 칼로가 제 옆동에 살던 그냥 가장 가까이 지냈던 어떤 여인처럼 그렇게 다가오는 그런 접근법은, 그렇게 느끼는 법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한 작가를 한 어떤 그림, 이제 지연이처럼 그 그냥 어떤 그림이 나한테 다가왔을 때 나의 어떤 것과 이렇게 접점을 찾는 거하고는 다르게, 저는 이제 우선 그 작가가 딱 마음에 꽂히면 딱 그 사람의 연대기를 조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적인 이야기들이 나한테 딱 옛날 이야기처럼 다가왔을 때 굉장히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칼로 앤 디에고는 내가 칼로 앤 프리다 칼로를 처음, 칼로 앤 디에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디에고가 칼로의 남편이잖아요. 그 멕시코에 너무너무 이제 뭐 사랑받는 온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어디냐, 저기 체게바라처럼, 저쪽에 어디지? 쿠바의 체게바라처럼 국민들에게 온통 사랑을 받는 그런 화가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이름을 그냥 오성과 한웅, 우리가 이렇게 딱 묶어서 이야기하듯이 멕시코의 국민들은 그냥 칼로 앤 디에고 이렇게 그냥 묶어서 한 부부의 그런 화가들을 이제 자기 이제 회자되게 사랑을 받는 화가들이죠. 근데 제가 이 사진은 저희 아들의 그 카톡 안에 들어있는 사진 중에 한 적인데, 우리 아들이 자기 여친하고 같이 사귈 때 칼로 앤 디에고의 그런 어떤 불타는 사랑, 그것이 아마 뭐 부러웠든지 아마 그거를 이상으로 삼았든지 이 사진이 올라왔었고, 그때 저는 사실 그 전에 저는 주부였기 때문에 밥 해먹고 사느라고 이런 뭐 음악은 좀 관심이 많이 있어서 알았지만 그림은 거의 문외 아니었거든요. 아들의 이 사진을 통해서 사실 칼로 앤 디에고를 알게 됐어요, 처음에. 그리고 아들이 직장을 다녔던 그 상호가 칼로 앤 디에고. 그러면서 이제 이 프리다 칼로를 알게 되었는데, 이게 동안이 칼로의 특히 이 자화상이 많은 이유는
그 먼저 프리다 칼로의 그 일생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그 칼로의 아버지는 හන්가리계의 유대인이면서 독일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그 외할아버지죠. 프리다 칼로의 외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가 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독일에서 보석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도 보석상을 하다가 그냥 이민을 와버린 거예요. 자기 혼자 이 멕시코로. 그래서 엄마를 만나기 전에 아버지가 사실은 유부남이었는데 같은 보석상에서 일하던 엄마와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네 아이의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중 셋째가 바로 프리다 칼로였어요. 그 엄마는 마틸다 칼데론이라는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칼로의 그 외할아버지가 바로 그 서창민 활동의 사진사였어요. 그래서 그 같은 보석상에서 일하던 칼로의 아버지가 이 외할아버지한테 사진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엄마의 권유로 보석상을 그만두고 사진사가 됐는데 아버지가 이제 혼자 이렇게 멕시코로 이민을 오면서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면서 또 리버러블한 그 유럽인의 사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중에 칼로가 가장 아버지가 아끼는 그런 셋째 딸이었어요. 칼로가 자기가 작가가 된 이후에 자화상을 굉장히 많이 그린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본인을 찍은 그런 인물 사진으로서 거의 자서전을 쓸 정도로 아버지는 자기의 그런 셀파라고 그러죠. 자기 촬영 사진을 굉장히 많이 그리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뭐 셀카를 많이 찍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공개하지는 않지만 그 셀카를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몇 년 안 돼 지금 뭐 제 카메라 안에는 한 7년 전 거서부터 이렇게 찍고 있는데 그 자화상 셀프 카메라를 좀 보면서 더 가까이 해주시 잘 안 들려요. 네, 셀프 카메라를 보면서 제가 그 핸드폰을 당시에 들고 말하면 생각했던 훨씬 더 좋을 텐데. 예? 핸드폰을 들고 말하면 왜냐면 자기 자꾸 이렇게 움직이니까 소리가 네. 리듬을 타갖고 아, 그래요? 응. 이렇게 하면 돼요? 오히려 그게 나아. 내 얼굴은 안 봐도 되지. 응.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셀카의 내 모습과 그리고 그 칼로가 자화상을 그린 이유 결국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도 결국 나라는 정체성과 또 나는 누구인가라는 아주 철학적인 그 질문이 항상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나의 참모습을 점검하고 성찰하는 것이 바로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칼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를 그린다.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 있기에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주제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를 그린다. 그래서 나는 나를 스스로 탐구하고 표현했다. 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칼로는 6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다리가 더 다른 다리보다 가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항상 그거를 자기가 그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양말을 굉장히 많이 겹쳐서 신었다든가 이러면서 치마를 입는다든가 이러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고등학교에 갔는데 몇천 명 중에 여자는 35명밖에 없고 그 안에서 그 토론을 하거나 그 학교에 이슈가 되는 모든 리더의 중심에 있는 게 칼로였어요. 그런데 16살 때
18살 때구나. 학교에 오는 버스가 전차하고 부딪히면서 그 손잡이에 있는 쇠창살이 이 칼로의 몸을 관통하면서 평생 그 수술을 5번이나 하게 되는 그런 고통의 아픔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누워 있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칼로를 위해서 그걸 제작해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이때부터 얘가 처음 그린 그림이 바로 그 버스에 치인 그 부서진 버스를 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끔찍하게 많은 그 받은 고통을 자기가 직접 그림으로써 응시하고 보면서 그거를 힐링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이제 제 그림을 배운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는 그 천부적인 그 그림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디에고였는데 어느 날 학교 벽화에 디에고가 와서 벽화를 그리다가 21살이나 어린 그 칼로와 딱 눈이 마주쳤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림을 이제 조금 이제 어 그 병상에서 일어나게 되자 자기 그림을 봐 달라고 나는 내 그림이 어떠냐고 아주 당돌하게 이야기하는 그 디에고에 빠져서 둘이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디에고는 벌써 그전에 2번이나 이혼을 한 세 번째 부인이 바로 프리다 칼로였어요. 그러니까 평생 디에고는 4번의 결혼을 하는데 그 4번의 결혼 외에도 계속 아주 우리가 뭐 홍상수, 김기덕을 욕할 것이 아니라 디에고는 그 이상으로 모태의 바람둥이였어요. 여성 편력도 엄청 심하고 자기의 그 어떤 민중 예술로서 그리고 그 원시 아즈텍 문화 그 원시 문화의 그런 멕시코 원류의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지만 디에고 자신은 자기의 그림 세계는 전부 그런 여성과의 뮤즈와의 관계에서 생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칼로 역시 굉장히 그 생명 에너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컸던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디에고가 바람을 피우는데 결국은 자기 여동생 크리스타와의 와 바람을 넘어서 동거까지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자화상에 그 머리 자르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선생님. 네, 예. 그 그림이 언제냐? 머리카락을 자른 자화상이 34세인 34세 됐던 194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자기 남편인 디에고가 자기 여동생과의 그런 뭐야 불륜. 예, 불륜 이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해버리면서 그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는데 그 머리카락 이 여자의 심볼이 멕시코 전형 여성인 그 머리를 틀어올리면서 꽃을 꽂은 그런 모습과 그런 또 원시인의 목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디에고가 사랑했었는데 그거를 전부 다 무시한 거죠. 그리고 그림이 굉장히 거칠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분위기가 섬뜩하잖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뭔가를 은유를 해도 뭐 아까 오키프처럼 굉장히 그림이 추상적이면서도 몽롱하고 환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이고 근데 그녀의 그 머리 위에 잘 보시면 악보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멕시코에서 유행하던 유행가의 노래 악보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는 그 내용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 건 당신의 머리칼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당신이 대머리가 되었으니 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라는 그런 내용의 아 가 가사를 적으면서 디에고와의 그 사랑이
불행해진 그런 자기의 참담한 심정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디에고의 그 자화상 하나는 가시 이걸 봐서? 목걸이와 가시 목걸이와 벌새가 있는 그런 자화상이잖아요. 어, 칼로 앤 디에고하고 프리다가 그 아버지가 1941년에 돌아가시는데 아버지가 살던 그 파란 집이라는 파란 집이 바로 거기에서 이제 이혼한 뒤에도 이렇게 두 채로 지어서 거기에 구름다리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집에서 살았는데 칼로가 워낙에도 원숭이, 고양이 이런 뭐 식물들, 동물들을 엄청 사랑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목에 이렇게 잘 보면 그 목걸이에 그 벌새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그 가시 면류관처럼 가시에 찔린 자기의 피도 표현하고 있고 이것처럼 이것도 디에고와 이혼한 뒤에 프리다가 그린 자기의 자화상인데 이때의 그 자화상은 굉장히 눈동자가 예전 거는 굉장히 응시하고 힘이 있는 반면에 얘는 정면을 보긴 보지만 초점을 잃고 굉장히 공허해 보이죠. 그 아즈텍 신화, 그러니까 멕시코 문명의 그 원류가 되는 아즈텍 신화에서는 이 밑에 벌새가 사랑의 행운을 뜻한대요. 그런데 그 사랑의 행운이 벌써 죽어서 가시 목걸이에 걸려 있고 그리고 왠지 고독해 보이는 고양이와 그리고 원숭이가 같이 그 뒤에서 배경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고독한 자기를 표현한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제가 저번에 제가 이 이제 왼쪽 그림을 보면서 자 이거는 부서진 기둥이라는 1944년 37세 때의 작품인데 얘가 뭐 35번이나 되는 수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항상 그 아주 두꺼운 이 코르셋, 이 척추를 교정하는 코르셋을 입고 있는데 그 코르셋이 너무 힘들어 갖고 거의 뭐 고름 냄새가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게 처음에는 이게 왠지 전사 같은 모습이어 가지고 '나는 삶의 전사다. 난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난 살아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저는 그냥 처음에 그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저게 기둥 신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진짜 부서진 기둥, 자기의 척추, 뭔가 삶이 부서진 것이 그냥 아슬아슬하게 예 그 코르셋으로 연명되고 있는 자기지만 그 고통스러운 자기 삶이 여기에는 그 눈빛이 너무 강렬하게 우리를 정확하게 정면으로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이 또 굉장히 대표적이면서 저한테는 인상적이었죠. 그다음에 옆에 거는 어떤 미국의 누구냐 그 여배우인데 여배우가 죽으면서 그 친한 친구였던 기자가 프리다 칼로에게 그림을 그려 달라고 제안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로시 헤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뉴욕의 어떤 고층 빌딩에서 돈이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자살하게 돼요. 그래서 그 도로시 헤일을 위한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는데 이때 프리다는 단순히 그 도로시를 추모하는 그림을 그리는 대신에 아주 비현실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그녀의 죽음을 상세하도록 묘사하는데 바로 밑에 떨어진 그가 바로 프리다 자신이었다고 해요. 이 당시에 디에고에게 버림받고 절망에 빠진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프리다 칼로하고 디에고 리베라는 1929년에 22살이던 프리다가
21살이나 많은 디에고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때 사람들이 너무나 둘이 어울리지 않아 가지고 코끼리와 비둘기의 결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회자되었던 건데 그 프리다 자신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힘든 그런 상황들을 어 자기 엄마가 아주 전형적인 멕시코 사람이었고 그 테후아나라는 멕시코 원주민 여성이었대요. 그때 테후아나 멕시코 원주민 여성들은 그 모계 사회 여성으로서 굉장히 타협을 모르는 강한 여자였는데 실제로 그녀를 키운 거는 인디오의 유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신의 큰 젖꼭지를 통해서 자기가 진정한 멕시코의 수액을 마신다. 그리고 멕시코는 나의 위대한 어머니였다. 그리고 나는 그의 딸이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던 칼로가 이제 이런 자기의 어떤 고통들을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자화상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그림을 통해서 극복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르네상스 그 이전에 나왔던 스스로를 그린 자기 초상화, 자화상을 그린 뭐 듀러나 앵그르나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렘브란트 고갱 그런 자화상도 되게 크고 깊은 감정을 그려내지만 이 칼로의 자화상 또한 아주 그 진솔한 모습의 어떤 내면을 자기의 신체적인 고통 그리고 디에고에 대한 애증 그리고 굉장히 아기를 갖고 싶어 했는데 3번이나 유산하면서 그 갖지 못한 아이에 대한 그런 고통들을 상징하는 기호를 뭐 슬픔, 고독 그리고 또 그것을 달관하는 삶을 대변하는 그런 자화상을 또 칼로는 그 마지막을 이제 47세에 가는데 이렇게 많은 자화상을 그리던 칼로의 마지막 그림은 저번에 선생님이 보여주셨다시피 정모라 수박이었어요. 그 수박의 여러 가지 모습을 그림이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비발라 비다 해서 인생이여 만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유언은 여행이 행복하기를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이렇게 자기의 삶을 집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마무리한 프리다 칼로가 뭐 디에고가 배경이 되었겠지만 칼로가 저의 마음에 이번 학기에 가장 크게 와닿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쳐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정수비의 그 발표를 들으시면서 어쨌든 뭐 이제 여러 가지 정보도 이제 첨언해갖고 얘기를 해줬잖아. 얘기들을 해보시지요. 르네상스 이전이 아니라 이후인 거는 알죠? 아니 이후가 아니라 이전인. 르네상스 그러니까 이후야. 그러니까 르네상스는 그전에 르네상스 이전에는 이전은 종교 중심의 중세야 중세. 때문에 자화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자화상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초의 자화상의 그 공식적인 대표 주자로 뽑는 게 아까 말했다 알브레이트 디러예요. 디러를 최초의 자화상을 그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게 1400년대 거예요 아마. 자, 이런 건 정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이 오른쪽 이 여자 떨어진 그림은 이 프레임까지도 그림인 거죠. 그렇지. 네.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아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 사람 그림을 경수가 보낸 거를 내가 이제 그림을 다시 찾아서 올린 건데 쭉 다 찾아봤더니 전부 이 액자까지 있더라고.
이게 주문받아서 그린 거니까.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얘기도 하고 있어.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제 그 디에고 거를 찾아봤는데 네. 디에고 그림도 되게 좋더라고요. 네. 걔는 네, 유명할 만하구나. 잘 그리는구나. 되게 좋던데 그 사람 달랐죠. 그림에 많은 게 카라꽃이 있어. 그래서 내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 그 그 나라 아마 그 나라를 상징하는 그래요? 굉장히 카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화같이? 우리 비교하면 약간 아즈텍 문화인가요? 그게 무슨 문화지? 예, 아즈텍 문화요. 예. 거기서 본 것 같아요. 카라가 무슨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궁화 무슨 뭐 내남국죽 이런 것처럼 그 민중을 하는 그런 국화가 시지 않아요? 달리아라는데? 달리아? 크고 화려한 멕시코 국화 달리아. 우리말로 달리아라고 하는 거. 근데 이 사람 그 삶 자체가 진짜 영화 같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난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누가 이렇게 동의해서. 살겠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살아냈다는 게 굉장히 경이스러워요. 저는 그 어렸을 때 그 프리다 칼로 그림을 봤을 때랑 요새 보는 거 좀 어떨까 하고 지난주에 좀 봐야지 하다가 한꺼번에 그냥 쉽게 보려고 영화를 봤어요. 프리다 칼로. 근데 그리고 심지어는 프리다 칼로가 저보다 어렸을 때 죽었다는 이제 사실을 딱 알게 되고 나보다 어린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리고 그 프리다 칼로가 그린 그림들이 전부 대부분 어쨌든 자기가 한참 괴로울 때 그런 그림을 그렸구나. 그래서 그냥 옛날에처럼 이렇게 이 그림이 위대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고 그때는 되게 막 위대한 어떤 언니, 위대한 무슨 여성 막 이렇게 했다가 그냥 너무 힘든 그 운명을 타고 났는데 또 그 태생적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집안 내력과 두뇌와 기질과 이런 걸 타고 나서 또 이런 뭐 어쨌든 좀 이런 강렬한 인생을 타고 났구나. 인생을 타고 났는데 성실하게 그거를 그 자기 작업으로 잘 한 위대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옛날처럼 막 언니, 막 큰언니 막 이런 느낌은 조금 많이 사라지고 자기 삶을 잘 살아낸 한 사람? 그리고 그 뭔가 다 힘들었었다 뭐 이런 느낌이 조금 달라졌다 뭐 그 정도로 저는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리다 칼로 이제 영화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그 막 예술적이고 또 막 그런 어떤 그 예술계라는 그러니까 막 작업을 하고 뭐 아트를 하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뭐랄까 누구랑 살았는데 얘랑 또 살고 뭐 막 누구랑 만났는데 또 쟤는 또 옛날 여자고 막 가서 또 막 그를 보란 듯이 또 막 술을 마시고 또 막 그런 요란한 춤을 추고 막 이런 장면들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주변에 한국 스타일로 보면서도 정말 진짜 진짜 저건 나랑 진짜 안 맞는다 저는 이러면서 봤거든요. 이게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저런 판이 있구나. 그래서 저런 스타일의 삶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비슷하게 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고 저는 예술계에서 특히 많죠. 여전히 그런 에너지가 나랑은 좀 잘 안 맞는구나. 나는 뭐랄까 좀 이런 안 맞는구나. 이런 거가 난 좀 나는 권교쌤이 계속 자신은 에너지가 없다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에너지가 없다기보다 에너지가 적다. 에너지가 적다라는 말을 나의 에너지와 그릇에 대해서
계속 적다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오히려 나는 그게 다 되게 사실은 되게 큰 거를 기준이 크구나 라는 거를 이렇게 약간 상대적으로 느끼거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본인의 에너지의 그 크기를 굉장히 기준이 크니까 저걸 작다고 느끼는구나. 나는 없다고 큰 느끼는. 예술가들과 비교해서 나는 작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히려 저는 상대적으로 건교쌤이 얘기하는 그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가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나 꿈이 욕망이 되게 큰가 보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좀 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을 저는 이런 사람들의 에너지 있잖아요. 그게 막 크다 작다라기보다는 나는 저렇게 에너지를 소비하고 싶지 않다라는 쪽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에너지가 그게 크고 작고가 아니라 그 에너지의 막 소용돌이나 이제 이런 거가 그냥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이상한데 에너지를 쏟을 때는 보면은 정말 뭐 하는 짓이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에너지가 막 이렇게 글로 흘러 들어가는 게 느껴지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 예술판이나 그 프리다 칼로의 인생 영화를 봤을 때 똑같이 느꼈던 거야. 나는 저기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 저 에너지에 내 혼란을 겪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던 거는 같아요. 자, 지금 누워 있는데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게 나는 이 작품 활동하는 거밖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지점에서 연결해 볼게. 아까 예술은 똥 싸기다라고 했을 때 본능을 싸는 거잖아, 똥으로. 이렇게 똥을 어떤 거 싸는 거야? 에너지를 싸내는 거잖아. 그 에너지의 종류가 다른 거지. 그랬을 때 이 똥 싸기와 김기덕의 똥 싸기와 우리가 아까 누구 얘기했냐 또 홍상수의 똥 싸기가 다른 정의 표현대로 다른 에너지 색깔인 거야. 그치? 우리가 그 부분을 그래서 프리다 칼로를 지금 내가 아까 화장실한테 얘기해서 잘은 못 들은 앞부분인데 예전에 네가 이 프리다 칼로를 봤을 때 아까 말했던 큰 언니 같은 느낌의 내 고통을 이렇게 이런 것에서 이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됐다 지금 그 얘기한 거지? 그냥 영화도 보고 또 이제 나이가 내가 프리다 칼로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갑자기 그 아는 동생 중에 되게 이제 그 있어 휘몰아치는 그 에너지의 그 예술계 그 휘몰아치는 그 뭐 그 애인 관계도 그렇고 작업 관계도 그렇고 그 사회적인 그 예술판의 관계 그 명성과 뭐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관계도 그렇고 다 그런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판에서 산 좀 결핍도 많지만 받은 것도 많은 어떤 한 여자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다 가는 느낌으로 그냥 이렇게 좀 따로 떨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네 얘기는 나는 충분히 알아들었어.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렇게 그게 어떤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본 시각인 거야. 가장 사실로 본 거야. 그것이. 지난번에는 굉장히 나의 감정과 투사시켜서 본 거라면은 지금 이게 사실로 보여진 거고 그다음에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프리다 칼로는 이 고통을 승화시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비평가들이 하는 얘기인데 나도 그것 또한 영웅을 만드는 이 과정이지 지금 정해보는 저 시각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 체계바라 아픈 거지. 체계바라 영웅 되는 거잖아. 갑자기 마찬가지야. 커피 먹을 잔에다 틀었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왜 그렇게 영웅을 필요로 하고 영웅을 만들까? 요 관점에서 한번 보자. 아까 미순이가 디에고 그림 얘기한 건 내가 언뜻 들으면서 가는데 좀 이따 얘기하고. 왜 영웅 대접 받을 만하지 않아? 나는 오히려 더 커졌는데 여자가. 그러니까 영웅이 뭔데? 신화적 인물을 늘 필요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런 게 아니고 미순이가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하다고 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만한데? 그러니까 자기 한계가 명확한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냥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누워있고 그냥 이렇게 징징대고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에너지를 어떻게 하든지
뭔가 표출을 해서 그려냈는데 그게 난 똥 싼 거잖아. 내가 말 그것도 똥 싼 거잖아. 자기 에너지. 그 똥 싸는 게 나는 굉장히 똥은 마음에 향기롭다는 든다. 얘기잖아. 나는 예전엔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 여자의 이 똥 싼 그림을 자꾸 보면서 되게 힘 있는 여자다. 저 여자는 분명히 이렇게 저렇게 장애로 누워 있고 할 수 있는 게 누워서 그림 그리고 앉아서 이거밖에 없지만 되게 자기의 에너지가 저렇게 잘 표현돼서 잘 쏟아낸 게 난 똥을 참 잘 싸고 갔다라는. 그렇지. 향기로운 똥을 쌌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나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향기의 차이라고. 향기의 차이라 향기의 차이라고. 우리가 음양으로는 안 저게 자꾸 이원화시키지 말자고 했던 것이 이 똥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용기를 북돋고 뭔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한테 어떤 고난을 느끼게끔 하고 정해 같은 거 예전에 나를 투사시켜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려주는 어떤 똥이기 때문에 이건 좋은 똥. 자꾸 찝찝하게 만드는 쟤네들 똥은 나쁜 똥. 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아직 그 기준이야. 이거는 색깔의 그러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있듯이 색깔의 차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잘 좋은 똥으로 느껴지는 것, 나를 고양시켜주는 어떠한 것을 보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참 좋은 거고 그런 측면에서 네가 말한 영웅 맞아. 그런데 이 영웅도 지가 영웅적인 뭐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이거 이전에 그냥 똥 싼 거야. 다만 이 똥이 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향기로운 똥이 될 가능성이 많은 똥이었다는 것 뿐이지. 내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를 네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야. 여기에서 그래서 그 향기로운 난 알아도 언니 별로 안 받아들이고 싶어. 아유 알아서 그거는 이제 네 몫을 하라고. 내가 너한테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부분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시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니까. 안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기 때문에 존중해. 왜 꼭 받아들여야지? 안 받아들여도 되지. 그렇지만 그것이 굳어져 버리면은 너는 누군가를 그걸로 또 돌을 던져. 나는 똥을 싸도 남한테 피해가 주는 똥을 싸면 안 된다, 야. 그러니까 이제 그건 알았다고. 이제 우리가 그 부분 이제 끊임없이 하는 얘기니까 그거가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맞아, 너의 그 말. 똥을 싸도 자고로 인간이란. 자기가 치워야지 똥은. 자고로 인간이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향기로운 똥은 좋은 똥, 구린 똥은 나쁜 똥이 아니라 일단 똥으로 이거는 어떤 파란색 똥이고 얘는 빨간색 똥이다 라는 거를 보는 것,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는 거라는 얘기야. 그 부분을 지금 정혜가 예전에는 이게 위로가 되는 똥이었기 때문에 난 큰 언니였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인데 알고 봤더니 지가 예전에 놀았던 클럽에서 놀았던 그 친구들 중에 어떤 그럴 법한 애들과 비슷한 에너지들이 흐르는 거였구나를 봤다라는 얘기잖아. 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똥이 향기롭든 악취가 나든 그다음 선택 사항은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예요. 근데 이 똥이 싫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어. 나는 프리다 칼로는 지난번에 말했듯이 자꾸 보면 봐진데 지금도 여전히 불편해. 이것도 너무 세 나한테는. 불편함이 없어졌어 이제. 난 지금도 세. 너무 이렇게 나를 이렇게 쿡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피에타 못 보는 것과 비슷한 그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버거워. 버거워서 누가 야 진짜 어제 그저께 내가 지은이를 만났는데 수요일날 어쩌다가 프리다 칼로 얘기가 나왔어 작품. 그랬더니 저는 프리다 칼로로 보면 언제나 선생님 생각이 나요 그래. 선생님 프리다 칼로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난 그 사람 너무 무겁고 나 힘든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은 쌤이 왜 그 관점으로 봤는지는
어떤 시각에서 그런 것들을 봤는지 내가 이해를 하니까 알았어, 그건 내가 인정하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갔지만 이렇게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나는 버거워. 불편하다는 표현보다는 버겁다는 표현이 맞아. 어쨌든 그러니까 경숙이를 내가 못 듣고 이제 정혜 얘기 들어가고 정혜 얘기를 붙어서 한 건데 경숙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왜 자화상을 선택했어? 칼로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자화상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눈빛이 예전에 제가 요번에 최광진의 미학적 삶에 대하여 인간은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 생산적인 인간, 종교적인 인간, 그다음 노예적인 삶, 미학적인 삶, 그러니까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자기의 삶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들고 하시라니까요. 네. 응. 그 미학적인 삶에 대하여라는 최광진의 미학 방송을 제가 요즘에 듣고 있거든요. 그거하고 아마 겹쳐져서 그랬는지 예전에 제가 같이 그 빛의 벙커 제주도 갔을 때 그 렘브란트였나? 그 어느 작가의 안 봤는데. 그 빛의 벙커는 누구 거였죠? 우리 클린트 거 봤지 그때? 에고실레오 클린트를 봤어. 네, 크림트였나 보다. 크림트가 이렇게 저기 뭐 데생한 어떤 여자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본 그 데생한 그림이 난 저 본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 글을 썼는데 예, 그 눈빛과 프리다 칼로의 자화상들이 너무 겹쳐졌어요. 안 들려. 영수가 네. 하나도 안 들려 지금. 그때 잠깐만 소리 자기가 지금 마이크 쪽을 손으로 막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요? 응. 그때 그렸던 크림트의 데생에 나오는 그 여자, 제가 한동안 카톡에 그 프로필 사진으로 올려. 또 안 들려. 칼로의 그림을 보다가 그 칼로의 자화상 속의 그 눈이, 그러니까 시선과 응시는 다르다. 응시는 더 집중하고 저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을 응시라고 말할 수 있다. 단어풀이를 했는데 그 말들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 자화상이 조금만 기다려. 자화상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경숙이는 암만 해도 여기로 와서 수업을 해야지. 기계적인 제한이 있어가지고. 왜 그러지? 핸드폰도 이렇게 소리가 제대로 왔다 갔다 하네. 왜 안 들리는 거야? 들려요? 네, 지금은 들려요. 여기가 마이크인가? 밑에 부분. 밑에 부분. 음. 여긴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겹쳐서 이 프리다 칼로. 안 들려. 안 들려. 아이씨. 왜 그러지? 이제 또 들려. 지금 왜 그러지 않은 자기가 내가 볼 때 계속 움직여. 근데 잘 들리는 그 순간에 그냥 자꾸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또 안 들려. 계속 움직이는 것 같아. 손으로 움직이든. 나 지금 요거 이제 됐어. 붙박이로 해놓고 하고 있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붙박이를 했으면 몸으로 안 움직여야지 붙박이가 되지. 몸 움직이면 또 붙박이가 아니지. 예, 알았어요. 됐다. 죄송합니다. 이제 다음에는 꼭 갈게요. 지금 우리 남편 백신 맞아갖고 못 간 거예요. 알고 있어요. 네, 괜찮아요. 자, 이게 프리다 칼로가 이게 어렸을 때 뒤에 결혼하기 전에 19살 때 그린 자화상이에요. 이걸 가지고 가서 평가해달라고 했던 거야. 프리다 칼로가 디에고한테 이 그림을 가지고 가서 내 그림이 어떤지 평가하라고. 나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렇게 바로 이 그림이었어.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그 대표적인 자화상 하면 언제나 이 그림이 나오잖아.
그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 게다가 130 몇 개인가 작품에 50 몇 개가 자화상이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화상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나? 누워서 뭐. 신체적 조건 자체가 자화상 아니고 뭘 더 그릴 수가 있겠어, 실제로. 응? 근데 그 신비하기는 해. 나는 어떻게 그런 에너지가, 그래서 그 생명력의 위대성 뭐 이런 건데, 나는 지난 시간에 지연이가 했던 말에 굉장히 감동적으로 남아있는 말이 이제 그 밥 먹으면서 했던 말, 그 병원에서 성전이 따로 없다, 이게 성전이다라고 말했던 그런 것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이 생명력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안 들은 그 미순이 또 어디 갔어? 미순이랑 은경이를 위해서 매트리스 또 왔어. 아니 이제 갔어. 매트리스는 내가 볼 갔어? 때. 근데 미순이 없어. 미순이 왜 갔느냐? 얘가 지금 창훈이가 불러서 간 거야. 아 정말. 정신없어. 그러니까 그 프리다 칼로의 그 생명력과 네가 그날 얘기했던 그 생명력의 그 경외심, 그 성스럽다라고 표현했던 그것과 같은 맥락인 것 같아 나는. 생명력의 그 거의 본능적으로 솟아오르는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거의 본능적으로 이 안에서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이 같은 맥락이 아닐까. 나는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기는 해.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그 자화상을 느꼈는데 똑같이 이제 같은 시간을 배웠으니까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조지아 오키프, 프리다 칼로, 뭐 커플 얘기도 있고. 근데 쟤는 50% 이상이 자기 자화상이잖아. 근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조지아 오키프는 자화상이 없어. 그냥 스티글리츠가 찍어준 사진만 있지. 자기 자화상 없어. 그거 보면서도 대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만 조지아 오키프 같은 경우는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굉장히 여성성이 많이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남성적 요인이 안에서 많이 작동하는. 그리고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하고 분출하지만 지극히 여성적인 그 에너지가 많이 생명력에서 치우쳐서 분출되는. 그래서 얘네들이 만났을 때 서로 이렇게 나이 차이와 상관없이 알아봐갖고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내 안에 스며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자기 보존형이냐 관계적 본능이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풀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걸로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참 재밌을 것 같다. 이따 오후에 이제 애니어그램 얘기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이제 디에고 그림까지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려고 하는데 디에고의 그림이 제 말씀 들려요? 이제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나 이거 꽂았어. 훨씬 잘 들어요. 잘 들려요. 아씨, 이거를 제가 기계치잖아요. 왜 저러지? 미순이 뭐 있는데 저렇게 되는 미순아, 사람이 없는데? 너 왜 다시 해달라고 그랬어? 딴 데로 옮겨. 딴 데로 옮겨서 너도? 밥하면서 들으셨나 봐. 전화기인데 느낌이 근데 약간. 소리가 안 들려. 미순아, 이제 너는 소리가 안 들려. 아니 좀 기다려. 네? 왜 들린다. 옮겼어? 들려. 바꾸려고? 에. 이거 저기 그 디에고 얘기까지만 하고 끝내자. 그럼 밥 먹자. 디에고를 네가 했던 게 생각이 나갖고 디에고 그림 좋던데라고 내가 소리가 하는데 그 소리가 귀에 들렸어. 어머니. 자, 디에고 그림이 좋다고 했을 때 우리 그때 몇 개 봤지만 그 바람둥이의 그 등치에 막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기 것 같은데 마치 굉장히 순박하고 순한 느낌의 그 민중의 그 부분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놔. 그러니까 힘있게 표현을 하는데 순박한 민중의 심성이 그대로 그림에 드러나. 이게 곱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고운 심성이. 그것과 또다시 똥 싸는 걸로 얘기를 하면 오늘 문제다. 그것과 그 디에고가 그 막장 드라마를 쓰는 그러한 산과 분리를 해야지 된다. 막장 드라마를 쓰는 사는 그 삶은 당연히 야단 맞아야 맞지만 이 그림은 멕시코 전 국민이
좋아했다며. 그리고 지금은 멕시코의 그 대표 화가로서 그 둘이 완전히 국민 화가가 됐잖아. 분리시켜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분리하지 못하고 들려붙어서 얘기할 때 꼭 얘기가 어떻게 되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되고 이렇게 단호해지고 나는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미술이 같은 경우는 어떤 측면에서 디에고 그림이 좋은 것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에서 아마 활용을 하면 굉장히 더 그게 디에고는 이게 남의 나라 남자라 그런가? 그렇지. 너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고. 이게 별로 그게 안 되는데 홍상수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일리 말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용서 못하는 거야. 워낙 떨어져야지 용서되지. 내가 그래서 자주 얘기하잖아. 이제 사고도 글로벌하게. 그게 뭐야?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밥 먹자야. 그게 예. 이웃- 삼겹살 어디다 거기에다 굴 거예요? 하면서 아직 그거 안 아니고 할래. 이웃집 할머니는 돌봐주면서 왜 네 엄마는 안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맨날 하는 얘기가 이웃집 노인이니까 하는 거라고. 내 맞아. 부모는 못 거리가 하는 거야. 있으니까. 이웃집 노인이니까 하는 거야. 내 자식은 못 가르치고.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내 자식은 못 가르치는 거야. 이게 진짜로 거의 진리 같은 거 같아. 그렇게 떨어지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떨어뜨려 놔야지 이 2단계에 해당되는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 부분이 약간 굳은 살이 피고 그 떨어뜨리는 훈련을 해야지. 자, 은경이 있어요. 은경이? 여기 있잖아. 아, 은경이 안 보- 안 보여가지고 은경이 한마디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수업을 객관적으로 본 사람이니까. 그림 잘 몰라서 오늘 너무 재밌게 보고 들었어요. 청강. 영혼 없대. 되게 예. 생전 처음 수업 듣는 것 같은 표현으로 말을 하냐? 글쎄 말이야. 예전에도 맨날 이렇게 들었는데. 맨날 했으면서 아니 조지아 오키프 그림은 진짜 낯설고 새로웠고 처음 보는 거였고 여기 프리다 칼로는 본 것도 있고 안 본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의 생애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게 되게 예. 어쨌든 그 생애를 알게 됐어요. 네. 잘 들었어요. 작품이 죽인다. 미순이 저 그림 속에서 얘는 부엌을 봐. 부엌에 공간을 보는 거잖아 지금. 나 뭐가 보여? 너가 미순이 부엌이 저렇게 생겼구나 그러잖아. 다 보여요. 나는 이거 안 보이는데? 그래요. 일단 더는 안 되겠다.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네. 조금 더 애니어그램 하면서 이것을 같이 끌어들여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하자. 자, 네. 밥 먹고 하자. 안녕. 이따 다시 초대할게. 아니 안녕. 여기만 할 게 어떻게 보여? 다 보여. 다 보여요. 자, 안녕. 이따 다시 초대할게. 들어와.